판사님과 같이 일을 하실 때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니즈를 절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법원에서 근무했던 재판연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사기로 재판연구원에 있었는데 제가 근무했을 당시만 해도 재판연구원 정원이 200명이었고 임기가 2년이었어요. 요새는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으로 바뀌고 임기도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재판연구원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말씀드리면 사실 사법연수원에서 성적 좋으신 분 중에 지원하신 분들을 판사로 따로 뽑았었는데 이제는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뽑겠다라는 게 법조인원화 정책이거든요. 법조인원화 정책이 생기면서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서 재판연구원을 뽑자라는 취지로 해서 시작된 게 재판연구원 제도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거의 10년이 조금 더 된 정도, 그래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재판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스쿨을 졸업을 할 당시에는 변호사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변호사 시험이 붙고 나면은 다양한 진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법원에서 뽑는 재판연구원이 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뽑는 검사가 되거나 혹은 그냥 변호사가 되거나, 오늘은 재판연구원이 되는 방법과 재판연구원이 돼서 하는 일들, 그리고 재판연구원 마치고의 향후 진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로스쿨 진로가 성적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가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때만 해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재판연구원을 많이 지원을 하셔서 재판연구원 시험에 많이 되셨고, 공부 잘하시는 분 중에서도 좀 성향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검사하시는 분들과 재판연구원 지원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좀 달라요. 재판연구원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앉아서 되게 정적이신 분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셨고, 검사하시는 분들은 뭔가 검찰 조직의 그런 관계를 잘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검찰을 지원을 하시고 또 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 나누는 것보다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분화가 됐던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성적순인 건 맞는데 꼭 그렇게 재판연구원, 검사, 뭐 대형 로펌 이런 게 줄 서서 성적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결국은요. 재판연구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희 때만 해도 전형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재판연구원 전형이 이원화가 됐다고 들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필기시험을 면제를 하는 전형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학교 성적이라던가 바인이라고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법정 변론대회가 있는데 거기 되신 분들에 대한 그 가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분들을 따로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우선 선발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일단 서류를 접수를 하면은 필기시험을 보셔야 하고, 필기시험에서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면접을 보시게 되는 건데, 우선 선발 전형되신 분들은 중간에 필기시험 보는 거를 생략을 하고 면접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재판연구원이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판사님들이 주심인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라 라고 지시 방향을 많이 해주시고요. 검토 보고서를 쓰고 리서치 자료를 판사님들한테 올리면 그 판사님들이 그걸 보고 판결 내리시거나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직접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은 하나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재판연구원을 가시면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이렇게, 왜냐면 되게 다양한 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서 그게 자료가 되게 많아요. 법원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법원 내부망에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시는데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판사님이랑 일을 하다 네. 하시다 보면 네. 어떠셨어요? 뭐 힘들었던 점은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판사님들은 되게 다양한 판사님들이 있어요. 여자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같이 꾸릴 수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남자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저분들은 머리도 되고 열정도 되고 체력도 되는 다 갖춰지구나 라는 분들 되게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되게 이렇게 그 기준이 높으시죠. 자기 기준이 이 정도인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때 되게 제가 괴로웠던 것 같아요. 판사님과 같이 일을 하실 때는 그분들의 그 어떠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저희는 니즈를 절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겠다는 욕심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우선 시간 잘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빠르게 잘하는 걸 원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빠르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약간 지금 나오는 것 같아, 속마음이. 빠르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그분들 그래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갖고 잘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그 예의만 잘 지키는 한도에서 기한 내 못하겠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30년 차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재판연구원의 연봉이나 처우, 네. 복지 이런 게 좀 예.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세후 400에서 400 후반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차 때는 430 받았고 2년차 때 470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초과 근무 수당을 따로 줬어요. 택시비 지원해주고요. 네, 훌륭하죠, 그런 거 보면요. 복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이니까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해주는 복지 같은 거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받는 월급은 초임판사 월급보다는 조금 더 비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연구원 마치고서는 국선 변호인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대형 로펌 많이 취직하시고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되게 다양하죠. 재판연구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어딜 가든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그러면은 되게 환영을 받는 거고, 뭐 실제로 그 모셨던 부장님들이 이렇게 좀 추천서도 많이 써주시고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분위기입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최근에 판사 시험 보면은 재판연구원 안 했던 친구들이 많이 붙은 경우도 있는 거 보면은 재판연구원 해야지 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판사를 하고 싶으면은 재판연구원 아니었어도 판사 붙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판연구원이라는 제도 자체는 판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이 거치면은 공부하는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꼭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 사회초년생 때 그 법원에서 2년간 교육과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한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재판연구원 추천드립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로스쿨 졸업 후에 법원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